예,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와이오밍주 디지털 커스터디 법안인데요. 잘 들리시죠? 이게 네, 됩니다. 와이오밍주에서만 은행이 디지털 신탁을 할 수 있는, 와이오밍주만은 아니고,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뭐, 크라겐, 앵커리지, 이런 데들이 이제 와이오밍주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아서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디지털 자산 수탁업자가 은행을 하고 있는 그런 흔치 않은 케이스들이 미국에선 가능한데 그게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가능한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내용 같은 거는 사실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사실은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 디지털 자산 정의 같은 건 사실 뭐 되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냥 이제 무형의 개인 자산, 개인 재산으로 보고 있고 이제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디지털 소비 자산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이런 거를 블록체인 토큰을 디지털 소비 자산이라고 하고 있고 디지털 증권은 이제 뭐 RWA 같은 그런 증권을 말하는 거고 가상화폐 이거는 이제 특정화폐는 아니지만 어떤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게 뭐 US 테더나 DC, US 서클, 뭐 USDC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워낙에 은행이 디지털 자산 신탁업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음, 좀 엄격하고 좀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음, 우선은 이제 여기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격 수탁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는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적격 수탁자는 디지털 자산하고도 뿐만 아니라 뭐 유가증권 같은 것도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관 관리하는 방식은 어, 두 가지가 있는데 각 고객별로 이제 별도 계좌에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아예 은행 명의로 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통으로 우리 예전에 벌칙 계좌와 비슷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약간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신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산을 우리가 신탁을 한다, 신탁을 맡긴다 그러면 어, 자산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자산, 등기나 등록이 안 되는 일반 물건, 그러니까 동산 같은 자산, 세 번째로는 금전 또는 채권인데요. 어, 등기 등록이 가능한 건 등기 등록을 통해서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별도 관리가 필요하냐면 신탁이라는 게 설정이 되면은 그 자산에 이제 제3자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소유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뭐 제가 보관을 하고 있어도 제가 신탁업자로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제가 파산을 해도 저희 채권자가 그 재산에는 뭐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재산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이미 법률상 이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이제 표시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데 그 행위를 이제 등기 등록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구분 관리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시켜서 이제 구분을 하거나 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은 물리적인 보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돈은 이제 뭐 100만 원이 있던 1000만 원이 있던 이제 1, 2, 3, 4라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별도 보관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요. 현금이라는 걸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시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은행이 보통 보관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냥 혼장 임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전체 계좌에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 계좌상의 이제 분리 행위는 장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법률상 좀 의미가 있어서 디지털 자산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보관 관리할 거냐 등기나 등록이 안 되는 자산이고 또 이제 물리적인 형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키라는 것을 혼자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좀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보통 하드월렛에 이제 여러 사람께 이제 풀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블록체인상의 지갑으로 별도 보관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드월렛 안에 이제 풀링돼서 보관하는데 이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런 보관 행위와 관련해서 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제 혼자 임시되는 방식이 이제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여기서 규정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분리 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법으로 분리의 방식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예 별도 계좌로 보관을 하거나 홀링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해주는데 대신 장부상에 이제 관리를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부 관리 규정이 뒤에 나오는데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좀 여기서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은행은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을 보관 수탁하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구매와 판매이자 할 수가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제 위임 지분 증명 프로토콜에다가 이제 스테이킹 하는 것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런 규정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어렵고 디지털 자산 수탁이 허용되는 나라가 여럿 있긴 한데 이런 스테이킹 풀에 참여하는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와이오밍 주법이 되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업자로서 허가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운용 행위 중에 하나로서 스테이킹 풀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을 포함한 뭐 규제된 상품 활동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고 있고 이제 신탁업자는 반드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부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고객에게 명시된 소스코드 버전과 다른 블록 검증 규칙을 사용하는 소스코드 버전의 구현 여부를 주기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계약과 다른 소스코드 버전을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소스코드 버전을 변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합의한 원래 소스 코드 버전을 계속 지원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한테 대신에 이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면 동의는 이제 이런 ABC 요건을 반드시 이제 충족하는 경우에만 서면 동의를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 어,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고객과 계약상 이제 명시된 소스 코드 버전이 아니라 다른 합의 규칙을 사용하는 소스 코드 버전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여야 하고 은행이 원래 지원하던 소스코드 버전을 지원을 그만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본 소스코드 버전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 동의를 통해서 소스코드 버전을 다른 버전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제 예시를 보니까 저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던데, 예를 들면 이제 뭐 B라는 이제 가상자산이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이제 B 다시가 생긴 거죠. 근데 A 은행이 B 다시만 지원을 하기로 하고 과거에 B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면 고객한테 통지를 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요 요건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B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번 사례랑 2번 사례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도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버전이 생겨서 2 클래식하고 뉴 이 두 가지로 이제 변경됐으면 그때도 이제 2 클래식 지원 안 하기로 하면 이제 고객한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경우에 둘 중에 뭐 무조건 이거를 이제 둘 다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고객이 동의했을 때는 새로운 것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이런 것까지 이제 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깊이 기술을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은행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은 뭐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훨씬 많은데 우선 이해가 가능한 부분만 가져왔고요. 거래로 인해서 이제 손실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풀링 약정을 했을 때 디지털 자산이 풀링되면 그때 위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수탁 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지분 비율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제 그걸 각 소유자한테 지분 비율로 이제 손실을 귀속시킬 건데 이것에 대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또 고객한테 고지를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다 그러면 이제 펀드가 이제
펀드를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마다 지분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지분 비율로 이제 손실이 분리돼서 귀속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디지털 자산이 다른 고객 자산과 혼장 임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한 개를 넣고, 뭐 다른 사람이 비트코인 두 개를 넣고, 또 다른 사람이 세 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이게 1, 2, 3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각각 지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별도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섯 개가 이제 한 개의 월렛에 이제 혼장 임치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장 임치 될 수 있다는 걸 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결과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이 거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신탁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객이 이제 관리형 신탁 같은 경우 고객이 100%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위임을 맡겨가지고 운용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신탁의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걸 별도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래 결과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반환 기간 같은 거는 신탁계약상 이제 명시를 해서 알려줘야 되고, 또 이런 스테이킹 수익이나 에어드랍 같은 경우 수익이 발생되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걸 또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개인키 보관 정책과 관련된 것도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인데,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제 정기 검사를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탁되는 자산의 디지털 자산의 이제 숫자가 맞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고 그 숫자를 그대로 장부에 기재를 하고 그 장부 기재가 법률상 이제 소유권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우선은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탁 중인 모든 디지털 자산 또는 감사인이 선택한 무작위 샘플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정기 검사가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총 잔액, 데이터 주소, 그리고 키를 독립공인 회계사에게 기밀로 공개를 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보유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회계사한테는 모든 공개 데이터 주소를 제공을 하고 그 주소에 대한 개인 키의 소유를 증명하는 메시지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은행이 이걸 이제 서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명을 하고 서명 시점에 합의가 된 분산 원장에 가장 최근 블록의 해시를 서명된 메시지에 포함을 시켜서 서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타임스탬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서명의 유효성을 회계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산 원장이 가장 최근의 블록 해시를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타임스탬프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찾아드려야 되나? 이 블록의 해시를 뭐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서명하면 타임스탬프 역할을 하나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는 은행이 제공한 어떤 공개 주소가 있잖아요. 은행은 이제 핫월렛, 콜드월렛이 있을 거고 이 주소를 제공을 했을 거고 이 주소에 대해서 자기가 또 개인키도 받을 테니까요. 회계 검사를 하려면 이제 그 개인키를 사용해서 회계사가 선택한 서명 메시지를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서명된 메시지를 은행이 진짜 실제로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이 공개 데이터 주소를 실제 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수탁 중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키는 제공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번역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명된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그 주소를 실제 은행의 소유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명된 메시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키를 제공하지는 않고 이제 회계사가 어쨌든 은행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가 이제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은행이 각 고객의 자산별 디지털 자산의 잔액을 이제 회계사한테 장부 잔액을 제공을 하는 거죠. 뭐 A라는 사람 몇 개 있고 B라는 사람 몇 개 있고 C라는 사람 몇 개 있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머클트리를 통해서 또는 이제 위원장이라는 건 이제 여기 와이오밍주 금융위원장인데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아날로그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회계사는 루트 노드 해시를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고 루트 해시가 나타내는 총 보유액이 회계사가
분산 원장에 관련된 어떤 지갑에서 확인한 값에 근접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해시상으로 보유액이 나타나나 봐요. 그거랑 이제 뭐 회계사가 지갑상 확인한 어떤 분산 원장 내 자산의 수량하고 동일한지를 확인하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루트 해시랑 루트노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잘 뭐, 진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회계사가 또 은행이 루트 노드로 연결되는 노드에서 이제 난독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 값을 뭔가 조작했거나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까지도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루트 노드로 연결되는 뭔가를 확인하면 이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 노드와 루트 해시가 뭘까 여기서 질문하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도 이제 또 은행이 회계사에게 보고된 디지털 자산 잔액하고 회계사가 이제 공개한 루트 노드 해시가 일치하는 고객 계정에서 어떤 루트 노드에 이르는 노드와 인접 노드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문구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나중에 원문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원문을 여기다 올릴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은행하고 회계사 사이에는 이 루트 노드가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루트 노드 해시를 가지고 이 자산의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규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노드를 어떻게 해서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걸 접근해서 실제 은행의 소유량이 이제 허위가 없는지를 이제 밝혀내서 계속해서 정기 검사를 받아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뭔가 이사님이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신탁재산 보고하는 결과죠. 이제 개인기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이제 그 개인기와 관련해서도 요건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은 그 디지털 자산의 시드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뭐 만든 표준이 있나 봐요. 그 표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론적 무작위 비트 생성기, 그리고 안전한 비결정론적 키 생성 메커니즘 또는 뭐 위원장이 승인한 기타 방법 이런 건 별로 이제 기타 방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써 있는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생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은행이 시드와 후속 키 생성 프로세스에서 어떤 가정이나 잠재적 담합의 저항성이 있는지를 이제 또 이걸 입증하래요. 담합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은행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시드나 개인키는 최소한 256비트 엔트로피의 무작위 시퀀스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값도 니모닉 구문으로 인코딩된 최소 256비트 엔트로피 입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은 해싱 함수를 사용해서 512비트 값을 생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이 또 여기서 이제 위원장은 이제 여기 금융당국 위원장인데 와이오밍주 위원장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라는 거겠죠. 이제 은행이 니모닉 시드 단어 구문을 사용하기로 했을 때 추가적 보안 수단을 이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보안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무차별 암호 대입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 구문을 시드의 일부로 또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를 뭐 하위 섹션에서 언급된 문구. 요건 잘 이해가 안 됐네요. 백업 시드로 간주되는 부분도 또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관리 정책을 정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건데 시드를 생성하거나 생산할 때 이제 어떤 엔트로피 생성 과정 요 이제 전체 암호 구문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최소 3명의 임원이나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시드와 개인키, 백업 니모닉 단어 구문을 소유하면 이제 자산이 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서명자를 위해서 개인키나 어떤 단일 시드가 생성될 때에는 서명자는 실제 이 공개키와 개인키 생성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와 개인키, 엔트로피 생성자는 암호학적 서명 행위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건 보통 내부 준칙이나 규칙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D는 비대칭 개인키와 공개키 조합을 생성하는 이제 업계 표준 방법을 준수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 업계 표준은 아까 이제 보셨던 NIST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가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 괄호 2.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어, 이제 아티팩트가 사실 뭔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아티팩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안전한 삭제와 파기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아마 어, 파기했을 때 뭔가 생기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이렇게 고객 개인키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고객 개인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암호화 장치를 해서 이제 접근 통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어떤 온라인 접근상 이제 거래에 충분한지 또는 불충분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키와 시드 백업 구문, 그러니까 백업용 키와 백업 시드 같은 경우는 기본 시드와 기본 키하고는 별도 위치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자세해가지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요, 제가 이해되는 부분 그나마 가져온 건데 그리고 이때 이 시드 백업용 키와 백업용 시드 구문 같은 경우는 기본 키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는 최소한 연방정보 처리 표준 140-2 레벨 2 레벨 3 인증을 받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은 니모닉 백업 시드 문구가 생성된 다음에 최소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시드 문구가 생성된 다음에 분할이 되나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충분한 수의 백업 시드 구문이 단일한 액세스 지점 내에 저장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분리해서 이제 보관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험에 적합한 위험 발생은 항상 이제 예측을 하니까 거기에 물리적 저장 시설 역시도 위험 발생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보안, 자연재해나 홍수나 뭐 열이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콜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보안 배지를 소지한 최소 2명의 승인된 키 보유자와 다단계 입증 방법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요구하는 물리적 보안을 갖추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로그인 자격증명, 로그인 뭐 패스워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액세스 카드나 토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문이나 뭐 생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꼭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암호자산 수탁 규정을 한번 가져와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게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너무 많으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조금 이렇게 이런 보완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개를 가져왔고 또 한 가지 그 아까 루트애쉬 노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궁금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말씀드릴게요.